일본은 후지산과 벚꽃 등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적인 예능, 건물 등이 많이 있으며 초밥, 우동, 튀김과 같은 맛있는 일본 요리도 유명합니다. 또한 만화나 애니메이션은 매우 인기가 많으며 전 세계에 많은 팬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신 기술과 일본 독자적인 문화가 있으며 일본에서의 생활에는 놀라운 매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규칙을 어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이 동영상으로 일본에 대해 배워봅시다. 교통규칙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의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행자는 우측 통행, 자동차와 자전거는 좌측 통행이 기본입니다. 신호등의 의미는 파란색은 통행, 빨간색이나 노란색은 정지입니다. 파란색이 전멸하고 있을 때도 정지입니다. 도로는 차가 다니는 부분인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부분인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를 걸을 때는 보도를 걷습니다. 보도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오른쪽 끝을 걸어야 합니다. 도로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나 자동차도 지나갑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행자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횡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절대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횡단할 때는 우회하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장소나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횡단보도가 아니라 횡단육교나 횡단용 지하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는 거기를 지나갑시다. 건널목에서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면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신호입니다. 아무리 급한 경우에도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절대 건널목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보기가 울리거나 차단기가 내리기 시작하면 건널목에 들어가지 않고 열차가 통과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밤에 검은색 등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다니면 주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밤에 걸을 때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라이트가 닿으면 빛나는 옷이나 소지품에 부착하여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도록 합시다. 차도를 걷거나 멈춰서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더라도 차도에 멈춰서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전거는 차도의 왼쪽 끝부분을 달려야 합니다. 보도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달릴 때는 차도와 가까운 부분을 천천히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운전 중에는 헬멧을 써야 합니다. 2인승을 하면 안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달리면 안 됩니다. 자전거는 혼자 탑승하도록 합시다. 다른 자전거와 같이 주행할 때는 세로로 줄을 서서 달리도록 합시다. 밤에 라이트를 켜지 않고 달리면 주위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 밤에 자전거를 탈 때는 라이트를 켜고 달립시다.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교차로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전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표지판을 지켜야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합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우산을 쓰면 안됩니다. 자동차는 도로 왼쪽을 달립니다. 보행자나 자전거 근처를 달릴 때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1. 일본의 운전면허증. 2. 국제운전면허증. 제네바 조약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정해진 국제운전면허증 뿐입니다. 3. 외국의 운전면허증과 그것을 대사관 등에서 일본어로 한 서류. 이 방법이 가능한 것은 스위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모나코, 대만의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일본 운전면허증을 따려면 다음 방법이 있습니다. 1. 일본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일본 운전면허를 따는 방법. 2. 외국 운전면허에서 일본 운전면허로 전환하는 방법.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웹사이트 또는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운전면허센터에서 확인합시다. 운전면허증을 휴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는 제시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차를 타면 안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함께 타는 사람도 자동차를 타는 사람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 신호의 의미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빨간 신호등에서는 직진도 좌회전도 우회전도 해서는 안됩니다. 빨간불일 때는 주행하지 말고 정지하도록 합시다. 다만 예외적으로 빨간불과 함께 파란색 화살표 신호가 표시되어 있을 때는 화살표 방향으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등 운전하는 자동차와 함께 타면 안됩니다. 술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는 것,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해서는 안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교통규칙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규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생활해 갑시다.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규칙과 습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일본에서는 집에 있는 쓰레기는 정해진 장소에 내놓아서 수거를 받도록 합니다. 쓰레기 배출은 시구 읍면마다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 배출을 하면 수집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람들에게 폐가 됩니다. 반드시 살고 있는 마을에 쓰레기 배출 규칙대로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누지 않고 버리면 안됩니다.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종류별로 나누어야 합니다. 쓰레기의 종류에는 타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 자원 쓰레기, 대원 쓰레기 등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나누는 방법은 시구 읍면에 따라 다르므로 살고 있는 시구 읍면의 규칙대로 버리도록 합니다. 쓰레기장이 아닌 곳에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쓰레기 수거일이 아닌 날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됩니다.
쓰레기를 배출해도 좋은 시간이 아닌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해서는 안 됩니다. 쓰레기의 종류별로 배출 장소, 배출 날짜와 시간, 배출 방법이 살고 있는 시구 읍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시간은 쓰레기를 수거받는 당일 아침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해진 장소, 날짜, 시간, 방법을 확인해서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합시다. 시구 읍면에 따라서는 쓰레기 봉투가 정해져 있고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그 쓰레기 봉투를 가게에서 사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범죄입니다. 불법 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시구 읍면의 광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재활용하도록 정해져 있어 쓰레기로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교체할 경우에는 새 제품으로 사는 가게로, 처분할 시에는 그 제품을 산 가게로 돈을 지불하고 재활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인은 큰 소리와 소음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된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경이 쓰이지 않아도 이웃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으므로 폐가 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조심합시다. 자신의 집에서도 큰 소리를 내면 이웃에게 폐가 됩니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큰 소리로 TV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파티 등에서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이웃에게 폐가 되므로 조심합시다. 밤 늦은 시간이나 아침 이른 시간에 세탁을 하거나 청소기를 사용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자고 있는 사람에게 폐가 됩니다.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집 밖에서도 큰 소리를 내면 이웃에게 통행인에게 폐가 됩니다.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여럿이서 떠들지 않도록 합시다. 화장실을 더럽히면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에게 폐가 됩니다. 화장실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더럽히지 않도록 합시다. 두루마리 휴지는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됩니다. 휴지는 물에 내릴 수 있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화장실에 흘려보내도록 합니다. 또한 화장실이 막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휴지 외에 종이나 물건을 화장실에 내리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쓰레기를 놓아두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가게 안의 화장실이나 공공화장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방치하지 않도록 합시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평소부터 이웃 사람들을 사귀어 놓으면 살고 있는 사람 간의 트러블이 적어집니다. 그 밖에도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 서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웃에게는 평소에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마을 청소나 축제 등 살고 있는 마을 행사에는 참가하도록 합시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사는 지역을 살기 쉽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를 자치회나 반성회라고 합니다. 활동에 필요한 돈은 회원이 지불합니다. 모임에 들어가면 지역 사람과의 교류의 기회가 증가하거나 일상생활이나 재해 시에 보다 협력할 수 있게 됩니다. 활동 내용이나 자세한 내용은 살고 있는 시구읍면 관청에서 확인합시다.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수칙을 지킵시다.
집 이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규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서의 규칙과 습관을 소개합니다. 온천, 욕탕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목욕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일본 목욕을 할 때의 규칙을 지켜 이용합시다.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은 채 목욕탕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일본에서는 목욕할 때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온천이나 목욕탕에서는 수영복이나 속옷을 입지 않고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목욕탕 물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수건을 욕조 안에 넣으면 안됩니다. 수건은 욕조 안에 넣으면 안됩니다. 목욕탕 물이 더러워지므로 욕조 안에서 비누나 샴푸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비누나 샴푸는 샤워 코너에서 사용합시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휴대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너 위반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새어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됩니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큰 소리로 음악을 들으면 안됩니다. 차량 내부가 혼잡할 때 배낭을 맨 채로 있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부딪혀 민폐가 됩니다. 차량 내부가 혼잡할 때는 배낭을 앞으로 매도록 합시다. 도로와 공원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이 드나드는 공원이나 가게 등도 공공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매너를 지켜 주위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공공장소의 쓰레기나 담배를 함부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보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뿐만 아니라 처벌받거나 환경 파괴, 화재,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장소 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범죄입니다. 불법 투기로서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바로 찾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됩니다. 쓰레기통이 없는 경우는 쓰레기를 챙겨가도록 합시다. 줄에 끼어들어서는 안됩니다.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될 뿐만 아니라 트러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줄이 서 있을 때는 끼어들지 말고 뒤에 붙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는 원칙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야외도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많은 장소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장소를 결정하는 분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울 때는 흡연소 등에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사용합시다.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되지 않는지 확인하도록 합시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즉시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종류와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둡시다.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가는 의료기관이 달라집니다. 감기나 일상적인 질병, 가벼운 상처를 입었을 때는 진료소나 클리닉을 방문하십시오. 중병이나 다쳤을 때는 병원에 가주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은 각각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과, 감기나 내장의 병을 치료합니다. 외과, 부상이나 수술이 필요한 병을 치료합니다. 소아과, 아기나 어린이의 병을 치료합니다. 성형외과, 뼈,
관절, 근육 등을 치료합니다. 안과, 눈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치과, 치아와 관련된 질병을 치료합니다. 산부인과, 여성에 관련된 병을 치료하거나 아기를 낳기 위한 검사 및 지원을 합니다. 의료 통역이 배치되어 있는 등 외국어에 대응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시구 읍면의 관청 및 국제교류협회에 상담합시다. 이 밖에 일본 정부 관광국 웹페이지에서는 외국어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갔을 때는 건강보험증을 보여줍시다. 건강보험증을 보여줌으로써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돈이 저렴해집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이 동영상의 다른 항목에서도 설명하겠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의료기관에 갈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 긴급 상황이나 재해 시 자신과 주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시 전화나 재해, 대책, 피난 방법에 대해 알아둡시다. 위급할 때 전화하는 번호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구급차를 부를 때와 화재로 인해 소방차를 부를 때 모두 119에 전화를 합니다. 119에 전화를 걸면 오퍼레이터가 불이 났나요? 구급인가요? 라고 묻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는 구급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불이 났을 때는 불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세요. 그 후에는 장소, 어떤 상태인지, 당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묻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사건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관이 즉시 와주길 원할 때는 110번으로 전화를 겁니다. 110번으로 전화를 걸자 오퍼레이터가 사건인가요? 사고인가요? 라고 묻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 후에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을 묻기 때문에 오퍼레이터의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119번이나 110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 소방차, 경찰관을 불러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위급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화합시다. 스스로 전화를 걸을 수 없을 때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시다. 공중전화를 사용하면 긴급 전화를 무료로 걸 수 있으므로 기억해 둡시다. 일본은 재해가 많은 나라입니다. 주요 재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태풍, 호우, 강한 바람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태풍이나 호우에 의해 강물이 넘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땅이 흔들립니다.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쓰나미, 지진에 의해 해수면이 고조되어 큰 파도가 육지로 밀려옵니다. 쓰나미는 해안에서 멈추지 않고 제방을 넘어 육지 안쪽까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화산 폭발, 화산에서 고온의 바위나 가스, 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2023년 현재 일본에는 활동 중인 화산이 111개 있습니다.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대책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일에서 일주일분의 음식과 물, 건전지, 손전 등 치료용품 등을 준비해 두시다. 정리해서 배낭에 넣어두면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고 피난할 때 양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장소와 피난 장소가 적힌 해저드 맵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해저드 맵은 거주하는 시구 읍면의 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저드 맵을 보고 위험한 장소나 피난 장소를 확인해 둡시다. 지역의 방제 훈련이나 피난 훈련이 시행될 때는 훈련에 참여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행동에 대해 기억해 둡시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금 있는 장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시구읍면의 관청이 피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때는 안전한 장소로 피난합시다. 태풍이나 호우 시 바다나 강 근처에서는 사람이 떠내려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산과 벼랑 근처에서는 많은 돌과 흙이 흘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태풍이나 호우가 올 때는 이러한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이나 건물 안에 있는 경우는 먼저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에 들어가 몸을 보호합시다. 흔들림이 진정되면 가스와 난로 등의 불을 끄도록 합시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밖에 있는 경우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후에는 쓰나미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바다나 강 근처에 있는 경우는 즉시 바다나 강에서 벗어나 높은 곳으로 도망칩시다. 쓰나미는 여러 번 올 수 있으므로 쓰나미 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동안에는 바다나 강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대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칠 때는 가스나 난로에 불을 끄고 전기 차단기 스위치를 끄고 도망칩시다. 피난할 때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경우는 일본인에게 물어봅시다. 일본에서는 기상청에서 기상과 지진, 해일, 화산 등의 정보가 나와 있으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TV, 라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 많은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사태나 재해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두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생활하며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 관리 및 주소 신고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빠진 경우 처벌 및 강제 퇴거, 체류 자격 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국 관리국에서의 절차와 주소 신고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재료카드와 마이넘버 카드에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오니 숙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분들은 일본에서 실행할 수 있는 활동 및 거주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체류 기간이라고 합니다.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은 입국 관리국의 절차로 인해 정해집니다. 입국 관리국에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체류 자격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외에 일을 하거나 허가된 체류 자격의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일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체류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와 체류 기간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류카드는 일본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이름 및 국적 등 신분사항 및 체류 자격, 체류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관광객 등을 제외하고 체류 기간이 3개월보다 긴 외국분들은 전원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카드가 부여됩니다. 16세 이상의 분들은 체류카드를 항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류카드는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맡기실 수 없습니다. 입국관리국, 경찰 등으로부터의 체류카드의 제시가 있는 경우는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 외 시구읍면 관청에서의 절차 및 일본 내에서 계약을 하게 될 시에 필요하게 되오니 체류카드는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체류카드를 분실 및 파손될 시에는 14일 이내에 입국관리국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체류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 외에 일을 하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 일본에 체류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입국 관리국의 신청 및 허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체류 자격을 초과해서 일본에 체류하실 경우는 현재 체류 기간 중에 입국 관리국에 방문하여 체류 기간 갱신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체류 목적을 변경하여 현재의 체류 자격과 별도의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는 새로운 활동을 하기 전에 입국 관리국에서 체류 자격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산하는 경우 출산 후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운면의 관청에서 출산 보고서를, 출산 30일 이내에는 체류 자격 발급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체류카드, 증명사진, 신청서, 활동 내용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의 자료는 체류 자격마다 다르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가 불가능한 체류 자격이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유학, 가족 체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분들은 일본 국내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하기 위한 체류 자격인 경우에도 자신의 체류 자격과 다른 활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및 자신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다른 활동을 하게 되면 입국관리국에 자격 외 활동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된 경우는 허가된 활동 및 시간 범위 내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 외 활동 허가서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국하게 되면 체류기간은 소모되거나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현재의 체류 자격 및 체류기간인 상태로 일본에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일본에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권과 카드를 제시하면 공항 및 항구에서 재입국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을 출국하거나 공항이나 항구에 입관해서 재입국 출국 기록에 필요한 것을 적고 여권과 체류 카드를 보여주며 일본에 돌아온다는 것을 전합시다. 출국 후 1년 이내는 현재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인 상태로 일본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후 1년이 지나거나 1년 이내인 경우에도 체류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일본에 재입국하실 수 없게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년이 넘은 후 일본에 입국하게 되는 경우는 일본에서 출국하기 전에 입국관리국에 입국 허가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허가된 경우 체류 자격 범위 내로 현재 체류 자격 및 체류 기간이 유지되어 일본에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일본에 재입국하지 않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에 체류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 시에는 공항 및 항공에서 체류카드를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국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재입국하지 않는 경우는 우편으로 체류카드를 입국관리국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 및 체류카드의 반납 방법에 관해서는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로 목적인 체류 자격자 및 유학생은 소속되어 있는 회사와 단체 및 학교가 변경되었을 때 그 내용을 입국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회사, 단체, 학교, 이름의 명칭이 변경 혹은 없어지거나 그만두었을 경우도 입국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체류 자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결혼 상대와 이혼, 사별했을 경우는 그 내용을 입국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제출하는 방법은 우편 및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퇴거는 법률을 위반한 외국인이 강제적으로 일본에서 출국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체류기간을 하루라도 초과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입국관리국에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체류 자격 외의 활동 및 타인에게 활동을 시켰을 경우,
타인의 재료카드를 사용하거나 본인의 재료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줄 경우, 일정의 형사처분을 받을 경우, 약물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처벌된 형의 무게는 상관없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대마 소지 등은 불법입니다. 강제 퇴거로 인해 출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5년 또는 10년간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일정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약물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등으로 인해 강제 퇴거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더 이상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재류 자격의 취소는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는 채 일본에 머무르는 경우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입니다. 재류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는 일본에서 출국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류 자격의 취소 절차 해당자입니다. 일하기 위한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나 유학생이 소속된 회사나 단체, 학교를 그만둔 후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일본에 있는 경우, 결혼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결혼 상대자와 이혼하거나 결혼 상대자가 사망한 후 재류 자격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일본에 있는 경우, 재료카드를 보유하고 있으나 90일 이상 주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재료카드를 보유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는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주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충분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상륙 허가를 받고 일본에 입국한 사람은 주소가 정해진 후 14일 이내에 시구읍면 관청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변경된 주소에 따라서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시구읍면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는 변경되기 전에 변경 전 시구읍면 관청에서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소가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변경된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같은 시구읍면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후 14일 이내에 시구읍면 관청에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국으로 돌아가는 등 외국으로 주소가 변경될 경우는 거주하고 있던 시구읍면 관청에서 전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전출신고를 하게 될 경우는 재료카드가 필요하니 소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재료카드를 아직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여권을 들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전출 및 전입신고에 관해서는 시구읍면 관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는 시구읍면 관청 외에도 전기, 가스, 수도, 전화 등 이용하고 있는 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각의 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주소 신고를 한 일본인과 외국인은 한 명씩 마이넘버라는 특정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고유 번호입니다. 일본의 주소가 정해져 관청에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마이넘버에 대한 안내가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우편물 내에서 자신의 마이넘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필요합니다. 연금 및 육아수당을 받게 될 경우,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외국으로 송금 혹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송금받게 될 경우,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마이넘버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마이넘버 카드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자신의 마이넘버가 기재되며 IC칩이 내장된 카드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는 마이넘버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 확인 서류로서의 이용 외에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을 받거나 일부 행정 서비스 절차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 때는 거주 중인 시구읍면의 관청에 신청합니다. 주소 변경을 하게 되면 전출 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는 무료입니다. 마이넘버 카드를 수령 후 서명,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거주 중인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갱신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은 제류기간이 종료되는 날과 같습니다. 제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거주 중인 시구읍면 관청에서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신고가 필요합니다. 제류기간 갱신이나 제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나오지 않을 때도 마이넘버 카드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넘버 카드 종합 사이트 혹은 거주 중인 시구읍면의 관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신청이나 신고를 잊지 않도록 이민 및 주소 절차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합시다. 일본에는 의료보험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병원을 방문했을 시에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의료보험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보험에 가입할지는 해당되는 사람의 직업 및 회사마다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강보험과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의 조건에 맞는 사람과 그 사람의 부양된 일본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해도 학생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지불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지불하게 됩니다. 가입자가 지불하는 보험료는 회사에서 수령되는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건강보험증이라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시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이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 외에도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일을 쉬게 되어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시간이 짧은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이지만 제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이 맞는 외국인도 가입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거주 중인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후에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거주 중인 시구읍면의 관청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건강보험증이라는 카드가 발급됩니다.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시에 건강보험증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합니다.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고액의 의료비를 지불했을 경우,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시구읍면으로 주소지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금까지 거주했던 시구 읍면의 관청에서 탈퇴 신고를 하고 변경된 시구 읍면의 관청에서 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직 등 새롭게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의 탈퇴 신고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는 등 건강보험의 대상 외가 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관해서는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관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은 2024년 12월부터는 마이넘버 카드를 건강보험증으로 취급하는 마이넘버 보험증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해 나가기 위해 의료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일본에는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지불함으로써 향후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혹은 부상을 입었을 때 정기적,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에 거주 중이며 일정의 연령대인 사람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가입해야만 합니다.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람의 근무 중인 회사, 연령에 따라 한 가지만 가입하거나 두 가지 모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거주 중인 20세부터 59세까지 전원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이지만 재료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등 조건이 맞는 외국인도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 보험료의 납부 방법 등은 가입자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호 피보험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 중인 사람,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 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근무하지 않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제1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은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관청에서 진행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일본 연금기관에서 발송되는 납부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의무입니다.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압류당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수익 감소 등으로 인한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신고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관청 및 연금사무소에서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호 피보험자, 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 피보험자는 국민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의 두 가지에 가입합니다. 가입의 절차는 회사가 진행합니다. 제2호 피보험자는 후생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3호 피보험자, 제2호 피보험자에게 부양되고 있는 일본에 거주 중인 배우자입니다. 제3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에만 가입합니다. 가입의 절차는 배우자가 근무 중인 회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제3호 피보험자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은 각각 다른 기초연금 번호가 부여됩니다. 연금에 가입했을 시에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를 받습니다.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에 본인의 기초연금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는 연금을 수령하게 될 시에 필요하게 됩니다. 분실하게 되면 거주 중인 시구 읍면의 관청 및 연금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예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기초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분들은 65세부터 노령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는 연금의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장애기초연금,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부상을 입거나 지병이 원인으로 장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 외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는 그 가족이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거주 중인 시국읍면의 관청 및 연금사무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보험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등 조건에 맞는 69세 이하의 사람이 가입합니다. 가입의 절차는 회사가 진행합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납부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회사에서 수령되는 급여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후생연금 보험의 가입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노령후생연금,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사람은 65세부터 노령후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납부한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장애후생연금,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장애가 있는 분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가 아니더라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의 금액은 장애의 등급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또한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생연금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고 있는 시구 읍면 관청 또는 연금사무소에 확인해 주세요. 연금 보험료를 지불한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활동을 종료하고 출국할 때 탈퇴 일시금이라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기간의 합계가 10년 미만인 것,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일본 주소를 상실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 일시금을 청구하려면 청구서를 일본 연금기구에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탈퇴 일시금을 받으면 일본에 있는 동안 국민연금 또는 후생연금 보험에 가입한 기록이 모두 소실됩니다. 향후 탈퇴 일시금을 수령할지 일본에서 연금을 수령할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탈퇴 일시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본 연금기구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금제도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서로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어떤 연금에 가입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도록 합시다. 일본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일본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일본에 거주, 일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세, 주민세, 소비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일본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금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벌어들인 금액, 부양하는 가족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외국에서의 수익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국과 일본 간의 조약으로 인해 소득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에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인 금액과 소득세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직업과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은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대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또한 회사는 12월에 급여와 함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조정이라고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 회사에 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어도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연말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는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본 활동을 마치고 출국하는 경우 출국 전에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나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주민세는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금액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수익과 부양하고 있는 가족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민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인 금액과 그 주민세 금액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해 1월 1일에 거주했던 시구 읍면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주민세금 신고서라고 합니다. 다만 연말 정산을 한 사람이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민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세 납부에는 특별 징수와 일반 징수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 방법은 직업과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특별 징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급여에서 주민세를 공제하여 대신 지불합니다. 이 지불 방법을 특별 징수라고 합니다. 보통 징수, 회사에 소속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자금으로 특별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주민세를 시구 읍면 관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지불 방법을 보통 징수라고 합니다. 주민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민세는 6월부터 특별 징수와 일반 징수 모두에 대해 일정 분할로 납부합니다. 또한 당해 1월 1일에 일본의 주소를 가진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1월 2일 이후에 일본을 출국하고 일본에 주소가 없어도 그 해에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 징수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한 사람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 퇴사 전에 아직 회사에 전액 납부하지 않는 주민세를 납부하거나 퇴사 후 보통 징수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 전에 아직 납부하지 않는 주민세를 납부하거나 일본에 거주하여 세무수석을 대행하는 납세 관리인을 선임하여 시구 읍면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등의 세금 납부는 의무입니다. 올바르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 과다로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청이나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하십시오. 소비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소비세는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돈으로 지불합니다. 소비세를 납부하기 위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한 음식 및 주류 외의 음료에 대한 소비세율은 8%입니다.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10%입니다. 이번에 소개한 것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지불하는 법을 배워서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일본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해 어떤 시스템과 규칙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은행 계좌 및 취직 방법 등 일에 필요한 지식은 물론 급여나 노동시간, 규정 등에 관해 설명합니다. 일본의 회사 대부분은 직원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를 받는 것 외에도 외국으로 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은행 계좌를 사용합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계좌 개설을 신청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여권, 재료카드, 인감, 사원증, 학생증 등이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 개설 후 주소, 재료 자격, 재료 기간, 직업 등이 변경되면 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국 등으로 인해 은행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좌 해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 현금카드 또는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받거나 구매하는 행위도 범죄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무료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헬로워크라는 관청이 있습니다. 헬로워크에서는 구직 검색뿐만 아니라 취업을 소개하고 구직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사가 상주하는 헬로워크와 외국어로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헬로워크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대책의 페이지는 후생노동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할 때는 자신의 재료 자격으로 가능한 활동인지, 재료 자격 외 활동의 허가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합시다. 직업이 결정되면 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을 노동계약이라고 합니다. 고용계약이라고 불릴 때도 있습니다. 근로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근로 방식을 할지 정해집니다. 정사원, 해당하는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합니다. 파견사원, 파견회사와 계약하여 다른 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급여는 파견회사가 지급합니다. 계약사원, 계약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회의 계약으로 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시간제, 근무하는 시간이 정상보다 짧습니다. 업무 위탁, 계약,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노동계약이 아닌 회사로부터의 주문을 받아서 근무합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직장 가격입니다.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규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기 위해 계약서를 서명할 때 회사는 업무 규칙을 알려야 합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근무하게 되는 시간 및 휴일 등, 급여는 얼마며 어디서 어떻게 받는지, 언제 어떠한 형태로 근무 계약이 종료되는지, 일할 때 원칙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실수하거나 계약과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 지불할 금액을 결정한다. 회사가 돈을 빌려주고 월급에서 공제한다. 상담이 없이 기숙사와 여행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 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 중에 계약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주 중인 지역의 노동국이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에 상담해주세요.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나중에 빠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거주 중인 지역과 직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후생노동성 최저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확인하십시오. 원칙적으로 일하지 않는 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편의를 위해 휴직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평균 임금의 최소 60%를 회사에서 지급해야만 합니다. 이를 휴가수당이라고 합니다.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월급은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는 일한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는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금 및 건강보험과 같은 보험료는 법으로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급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나 급여의 지급 방법에 대해 궁금한 분은 거주 중인 지역의 노동국이나 외국인 노동자 상담 코너에 상담해주세요. 기본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내가 원칙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휴식시간은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무자는 45분 이상,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자는 60분 이상 마련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위한 휴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일의 휴무 또는 4주마다 최소 4일의 휴무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 휴가가 존재합니다. 이는 휴식을 취해도 급여를 지급하는 휴일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연속으로 근무하고 근무일의 80% 이상 출근하는 사람은 연차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것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합니다. 때때로 초과 근무라고 합니다. 회사가 만들어야 하는 휴일에 일하는 것을 휴일 근무라고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 그룹과 함께 몇 시간의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는 한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초과 근무, 휴일 및 야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평소보다 25% 이상 높습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는 평소 급여의 35% 이상입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평소보다 25% 이상 높습니다. 초과 근무,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에 근무하는 급여는 정상 급여의 50% 이상입니다.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의 총합은 한 달에 1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초과 근무는 1년에 7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특별한 휴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휴가를 가지는 사람은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휴가와 아기가 태어난 후에 가져야 하는 휴가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예정일 6주 전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 예정일 14주 전부터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 8주 동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여 6주 후에 의사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건강보험에서 출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가.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아이가 1살이 될 때까지 휴가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번에 나누어서 휴가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 출산 후 아빠가 8주 이내에 최대 4주까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산후 육아휴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또한 2번에 나누어서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 20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고용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해하고 일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집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규칙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일본에 거주하면서 곤란한 일이 생기면 상담을 하도록 합시다. 상담 장소를 몇 가지 소개합니다. 도쿄도 신주쿠구 요츠야에 있는 외국인 체류 지원센터는 일본에 사는 외국인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관청 등의 기관이 모인 시설입니다. 프레스크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생활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에 관한 상담, 일에 관한 상담, 인권에 관한 상담, 사증에 관한 상담, 법률에 관한 상담. 종합 안내에 가면 상담 내용에 맞는 창구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크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한 층에 모여 있습니다. 지역 상담 창구도 이용합시다. 창구의 장소나 열려있는 시간, 상담할 수 있는 언어 등은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 내에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곤란할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하러 가도록 합시다.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일본 생활이 원활해집니다.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어 학습을 진행합시다. 여기에서는 지역의 일본어 교실과 일본어를 학습할 수 있는 웹사이트 츠나히로와 지역의 일본어 교실의 조사 방법을 소개합니다. 문화청은 일본어의 학습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일본어 학습 사이트, 연결되고 넓어지는 일본어로의 생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츠나히로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여러분이 일본어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일본어를 공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본어 수준과 학습하고 싶은 장면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면으로는 쇼핑, 은행, 전철, 관청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처음 배우는 사람도 거부감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URL에서 츠나히로의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츠나히로에서 일본어를 공부해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사용해 봅시다. 일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본어 교실에 다니면 좋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일본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살고 있는 시구읍면이나 국제교류협회 등의 단체가 일본어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1번에서 2번이며 1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많습니다. 지역의 일본어 교실을 찾을 때는 살고 있는 시구읍면의 관청에 물어봅시다. 여기서는 일본어를 배운 외국분들이 인터뷰한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을 이미지화 해봅시다. 질문 1. 당신은 일본에 온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はい、1年8ヶ月経ちました。 질문 2. 당신은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私は新聞小学生として日本に来ました。今、日本語学校に通いながら新聞配達のアルバイトをしています。雨の日も雪の日も決まった時間に新聞をお客様に、届ける大事な仕事です。 질문 3. 당신은 왜 일본어를 배우려고 생각했습니까? 高校時代、インターネットで日本の、女子高生を見たのがきっかけです。彼女の制服姿が可愛くて、日本のファッションに興味を持ちました。日本のファッションについて勉強するために日本に留学したいと思ったので日本語を勉強しました。 질문 4. 당신은 어떤 식으로 일본어를 공부했습니까? ベトナムにいる時には、話すチャンスがあまりなかったので日本に来て、発音が、難しくなかなか理解してもらえませんでした。だから習った日本語をできるだけ使って、話す練習をしました。新聞配達で出会う日本人のお客様だけじゃなくてアルバイト先の同僚や日本語学校のいろいろな国のクラスメートとも、毎日できるだけ日本語で話すようにしています。 질문 5. 일본어 학습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입니까? 日本語の勉強をしていて一番楽しいのは自分の、国以外の友達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取れることです。日本語の練習もできるし、異文化を知ることもできます。 질문 6. 일본어를 학습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人生が豊かになっていると感じられることです。日本語を勉強することで日本に留学できて今まで知らなかった世界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日本とベトナムは違う点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のため日本に来て、その違いにショックを受けました。例えば電車に乗るときに日本人は、きちんと列を作って、並びます。小学生でも自分で自分のことをします。学校に行く準備や部屋の掃除などです。ベトナムでは、それがあまりありません。日本語を勉強して異文化を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질문 7. 지금부터 일본어 학습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세요. 日本と日本語が好きなら簡単に諦めないでください。日本語の勉強では新しい単語がどんどん出てくるし、時には人に比べて落ち込むこと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でも昨日の自分より今日の自分が進歩できていると信じてみんな頑張ってください。 여러분도 일본어를 공부해서 나답게 생활해 나가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생활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이나 생활 속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생활, 취업 가이드북 및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 취업 가이드북에는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안전 안심하게 생활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일본어를 포함해 16가지 언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림과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쉬운 일본어에 관한 정보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생활 취업 가이드북은 이 UR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는 일본에서 안심하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이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웹사이트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 소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 지원 포털 사이트는 이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이 동영상에서는 일본에서의 생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나 습관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모국의 규칙이나 습관과의 차이에 당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주자끼리 사이좋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일본 생활이 풍요롭고 충실해지길 바랍니다.